내 곁에 있어 줄게 중에서 제2부 지금도 너희를 기다려를 시작합니다. 제6장 새로운 빛을 기다리며 손예진 누나에서 선생님으로 보호소년들과 함께 성장해온 세빛 청소년 회복센터 사무국장이며 보호상담원 일도 겸하고 있다. 세빛 청소년 회복센터는 20살 되던 해 부모님이 시작한 곳이다. 대학생 시절 주말마다 부모님 일을 도우며 아이들의 누나로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후 정식 선생님이 되어 올해 6년 차를 맞았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명을 소중하게 품고서 그 뜻을 겸손히 이어가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이다. 아이들과 울고 웃는 과정에서 결혼도 하고 아내와 엄마가 되어 새빛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새빛의 유일한 휴일 풍경. 새빛 청소년 회복센터에 허락된 유일한 휴일은 1년에 단 2번이다. 설날과 추석, 고유의 명절이다 보니 입소한 아이들도 외박으로 집에 간다. 1년 내내 평일 주말 없이 24시간 아이들과 함께하던 우리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며 일어나기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외박을 받아 집에 가는 날이면 새벽 4시부터 스스로 일어나 준비를 한다. 얘들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가짐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이렇게 확인하기도 한다. 동시에 조금 더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는 쪽으로 마음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원해줘야지 하고 다짐한다. 밤낮 북적이던 센터가 아침 일찍부터 적막항산이다. 매일 아이들 10명과 밀고 당기느라 조용할 틈 없던 공간에 찾아온 고요가 낯설다. 평소에는 단독주택인데도 시끄럽다는 인근 주민들 신고로 경찰이 한 번씩 찾아온다.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그만 뛰고 좀 가만히 있어. 아이고, 조심 좀 해라. 한창 뛰어도 여전히 힘이 남아도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날이 없다. 막상 아이들 없는 센터에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움이 차오른다. 아이들과 함께 할 때면 정신은 없어도 활력은 넘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주는 묘한 매력이다. 띵동 띵동 벨소리가 조용한 센터를 깨운다. 모처럼 고요한 시간을 누리나 싶었는데 별 수 없이 주섬주섬 일어난다. 명절을 보내려 집에 갔던 민기가 센터 문 앞에 서 있다. 민기처럼 명절 중간에 돌아오는 아이들이 더 있다. 아빠한테 맞았어요. 큰아버지가 그냥 센터로 돌아가라 하대예. 집에 아무도 없어갖고 심심해서 빨리 왔어요. 마음 한편에서 모처럼 휴식 시간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올라오지만 명절 외박이라고 기분 좋게 나갔다가 이리도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이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새벽부터 일어나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명절 외박을 나갔지만 막상 집에서 마주한 현실은 냉담하고 달갑지 않은 얼굴들 뿐이라니.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명절의 설렘은 없는 것일까? 가족들과 둘러앉아 갓 부친 따끈한 동그랑땡을 먹고 친척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과 게임을 하며 노는 것이 명절에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 아니던가. 속상한 마음을 털어내고 새빛에서라도 명절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동그랑땡을 붙인다. 때로는 퇴소한 아이들이 명절이라고 센터를 방문하기도 한다. 조금 있으면 군대에 간다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찾아들 온다. 퇴소하고 한참 소식이 없던 연수가 연락해왔다. 센터가 이사한 사실을 몰라서 예전 장소를 찾아간 모양이었다.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해 오더니 센터까지 찾아왔다. 두 손에 무겁게 든 20리터 종량제 봉투가 터질 듯하다. 라면, 달걀 한 판, 김, 참치, 과자 등이 가득하다. 별건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담아왔어 얘. 제가 센터에서 먹은 게 몇 끼인데 얘. 세비치에서 먹었던 식사들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봉지가 터지도록 가득 담아왔다. 남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곁들인 말이 참 고맙고 듬직하게 자란 연수가 대견하기 그지없다. 가끔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세빛에서 같이 먹었던 한 끼를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어 또다시 힘을 낸다. 세빛의 문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 명절에도 활짝 열려 있다. 세빛 BTS 사단법인 만사소년은 천종호 판사님과 함께 전국에 있는 청소년 회복센터를 지원한다. 만사소년에서 여는 행사 중에 통통통 캠프가 있다. 센터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수학여행 경험이 없다. 통통통 캠프에서 아이들은 수학여행 때처럼 역동적인 체험과 장기자랑도 한다. 무뚝뚝하고 뻣뻣하기만 한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장기자랑이라니 막막하기만 하다.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본다. 그래, 나 혼자보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지. 대충 한 명 나가서 노래 부르면 뒤에서 박수 치고 있겠습니다. 그냥 막춤이나 출까 얘? 내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한 건가? 자치 회의를 해보자며 함께 자리에 앉았지만 이야기는 산으로만 간다. 성의가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애가 타고 속이 답답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당근 같다. 얘들아, 장기자랑에서 1등하면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외박 보내줄게. 금세 아이들 눈이 반짝인다. 각자 유튜브 참고해서 장기자랑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찾아온나. 네. 나이와 체형, 성향뿐 아니라 지역과 성장 환경도 다른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하나 되기란 쉽지 않다. 각자 고집하고 주장하는 바가 너무 강하다. 배려하고 양보하면 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지나온 세상이 너무나도 거칠었기 때문일까. 장기자랑 준비를 통해 주제 선정부터 연습하고 발표하는 시간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방법을 배우길 간절히 바랐다. 140kg이 넘는 아이, 집중력이 낮은 아이, 우울증이 심한 아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연에 참여하며 함께하는 힘을 느끼길 바랐다.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이 가져온 아이디어는 다채롭고 신선하며 새로웠다.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통통 튀고 밝은 아이들을 옆에서 조금씩 응원하며 뾰족했던 것들을 동그랗게 만들어 간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고 싶어하는 아이들 마음을 알게 되었다. 아이돌 노래를 찾아보았다. BTS 춤을 추자는 의견이 나왔다. BTS? 내가 아는 그 BTS? 장기자랑 얘기가 나온 뒤로 아이들 스마트폰에서
센터 텔레비전에서 아이돌 노래만 울려 퍼지고 있다. 유튜브로 BTS의 고민보다 지오를 거울 모드로 재생하며 연습했다. 각자 역할을 정한다. 제가 뷔 할게요. 그럼 제가 지민 할게요. 인원 구성도 딱이다. 세빛 BTS. 그래, 한번 해보자. 그나마 쉬워 보이는 춤이라고 골랐지만 연습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포기하겠다는 아이들이 나온다. 나도 몸치라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응원한다. 멋있다. 할 수 있다.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다. 비디오를 초 단위로 쪼개보면서 연습한다. 아이들은 자기가 맡은 파트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본다. 장기자랑 당일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하며 긴장할까봐 운동장과 바닷가로 나가 연습하기도 한다. 연습한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멋지다. 와 이리 잘하노. 누구도 완전 BTS 같다. 나는 춤 연습에 빠져있는 아이들 옆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소리친다. 자신감 없던 아이들이 연습을 거듭하면서 정말 BTS라도 된 듯 멋진 표정도 지어 보인다. 이제 내 눈에는 세빛 아이들이 BTS보다 멋져 보이기 시작한다. 통통통 캠프 당일. 내 옷은 물론 여기저기서 옷을 빌려 우리 아이들 기죽지 말라고 아이돌처럼 멋지게 입혔다. 공연 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높인다. 떨지 말고 연습한 대로 즐겁게 자신 있게 하자. 다른 회복센터 아이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 앞이라 긴장했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공연을 즐기면서 멋있게 춤추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컥했다. 떨지 말라고 목이 쉬어라 소리 지르며 응원했다. 오랫동안 아이들이 한 바가지 땀을 흘리며 준비한 장기자랑의 결과는 1등이었다. 열심히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니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날아갈 듯이 기뻐했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역할을 잘 해주었다. 아이들 모두 하나 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다. 날카롭고 뾰족했던 아이들 얼굴이 빛나게 변해 있었다. 쉽게 포기하고 꿈꾸지 못하던 아이들이 잘한다, 할 수 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변한 것이다. 2019년 통통통 캠프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한 우리 세빛은 코로나로 멈추었다가 다시 열린 2023년 통통통 캠프 장기자랑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 세월이 지나 아이들은 바뀌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들 옆에서 칭찬하고 힘차게 소리 질러 응원하고 있다. 얘들아, 너희들은 뭐든 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 내 동생 준표. 180cm가 넘는 키에 체중도 100kg이 넘고 양팔에는 문신까지 가득하며 인상도 매우 좋지 않은 아이가 다가온다. 법원에서 지원받아 세빛 아이들과 마산 야구장에 갔던 날이다. 준표는 소년재판에서 10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청소년 회복센터 처분을 받았단다. 부모님과 함께 세빛을 방문했다가 모두 야구 보러 갔다고 해서 야구장까지 찾아온 것이다. 폭행, 절도, 사기. 수많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선입견에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예민하게 아이를 바라보았다. 혹여나 다른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준표는 센터에 입소하자마자 기강을 잡으려고 행동했다. 나이는 적은 편이었지만 본인과 코드가 맞는 몇 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바로 무리를 지었다. 약하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는 거칠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다. 입소하기 전 집에서 학교에서 또래들 사이에서 하던 행동이었다. 그러다 1살 많은 동윤이와 몸싸움이 벌어져 둘을 떼어놓고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준표와 마주 앉았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준표는 어느새 차분해져 있었다. 준표야, 네 와 그러는데. 지도 잘 모르겠어 얘. 그냥 남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더 묻지 않고 가만히 준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간의 행동에 많은 이야기가 담긴 것처럼 보였다. 준표는 쭈뼛거리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준표는 남해안에서 뱃일 하시는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자랐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가족 구성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오랫동안 뱃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거칠었다. 어머니도 작은 식당을 힘겹게 운영하느라 삶에 여유가 없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데다 인상이 좋지 않았던 준표는 비행성 있는 또래들 사이에서 표적이 되었다. 그냥 길만 걸어 다닐 뿐이었는데 시비에 자주 연루되었다. 가만히 있기만 하던 준표는 억울했다. 하지만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선생님도 모두 준표를 탓했다. 결국 준표는 살아남기 위해 싸움꾼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가출하고 문신을 새겼다. 자신처럼 겉보기에 날카롭고 강한 또래들과 어울리며 수많은 사건과 엮였다. 그렇게 새빛에 입소하게 되었다. 나 또한 처음에 시포 갔어야 할 아이, 거친 아이, 인상이 좋지 않은 아이라는 말을 듣고 선입견을 품고 준표를 바라보았던 사실을 후회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을 열 것 같지 않던 아이는 그냥 자기 속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저 들어주었을 뿐인데 속에 있던 것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거칠었던 준표는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은 뒤 새빛에 없어선 안 될 멋지고 소중한 아이로 변했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또래뿐 아니라 형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센터 분위기를 주도한다. 센터 생활이 즐겁고 재밌다는 준표 말을 들으며 다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어른들에게 마음을 닫았던 준표가 만나는 어른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대한다. 어느 순간 새빛 아이들은 참 예의가 바르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한 아이의 영향은 단체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무슨 색깔로 물드는지 세심하게 바라보고 예쁜 색깔의 물감을 건네줘야지. 준표는 입소 전 사고 쳤던 기록이 많아 입소 후에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도 출석했다. 판사님이 우리 센터에 위탁 처분하셨을 때는 마지막 기회로 지켜보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판사님도 소년 재판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준표를 확인하셨다. 많았던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 법관 인사 이동 시기가 되었다. 판사님은 후임 판사님이 사건만 보았을 때는 준표에게 높은 처분을 할 것 같다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로 했다. 센터에서 생활을 계속 잘할 것을 약속받으시고는 발령받아 가시기 전날 모든 사건을 종결하여 새빛 청소년 회복센터로 재처분해 주셨다.
준표는 자신을 믿어주신 판사님 마음을 알았고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센터 생활을 더욱 모범적으로 잘했다. 이런 준표의 근황을 부모님께도 전달했다. 예전에 준표가 가출해서 사고를 많이 칠 때 부모님 전화기에는 경찰과 법원에서 오는 연락들이 울렸다. 마음을 굳게 닫았던 부모님은 준표가 센터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시간이 가면서 부모님 또한 준표 마음을 이해하고 듣기 시작했다. 예기치 못한 슬픔. 코로나로 많은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센터에서만 지내던 어느 날 바람이라도 쐴 겸 아이들을 데리고 남해안으로 향했다. 목적지 없이 사람이 많이 없는 공원과 바닷가로 가다 보니 어느새 준표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지만 준표 부모님은 선뜻 센터 아이들 모두를 집으로 오라 하셨다. 준표는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 앞에서 쭈뼛거리면서도 내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부모님도 모든 반찬을 아낌없이 꺼내주시며 센터 아이들에게 풍성한 식사를 대접해 주셨다. 아버지는 많은 말씀이 없었지만 집안 가득 퍼지는 호탕한 웃음소리로 웃으시곤 했다. 10개월이 지나 준표의 퇴소 날이 다가왔다. 부모님 얼굴은 센터 입소 날과 달리 밝고 평안한 상태였다. 준표는 다이어트 약속도 지켰다. 입소 전 불규칙한 생활로 120kg이 넘었던 체중을 헬스를 통해 퇴소 날까지 20kg 넘게 줄였다. 센터에서 너무도 든든했던 아들로 남동생으로 함께 해준 준표가 퇴소하는 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도 우시며 감사하다고 놀러 오면 꼭 연락하라는 기분 좋은 말씀과 함께 떠나셨다. 그 후 준표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어느 날 이른 아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무슨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연락했을까? 하지만 전화기 너머 울음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얘. 지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일까? 또 어떤 일에 연루된 것일까? 생각나는 게 센터 어머니랑 누님밖에 없어서 전화했어, 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등교했는데 갑자기 엄마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침에 아버지한테 학교 다녀올게요. 인사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얘. 저 진짜 부모님 속 많이 썩인 것 같아서 센터 퇴소하고 진짜 효도하면서 지내려 했는데 얘. 저 때문에 돌아가셨나 봐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곡하는 준표의 목소리에 나도 함께 울면서 정신없이 달려갔다. 퇴소날 밝게 웃으시며 앞으로 아들내미랑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잘 지내볼라고 얘. 걱정 마이소. 말씀하시던 준표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해서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다. 아버지는 뇌출혈로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나를 보고 왈칵 울음을 쏟는 준표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일뿐이었다. 다른 센터 선생님도 모범적 태도를 보인 준표를 알고 계셔서 SNS에 소식을 전하며 함께 위로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소식을 접한 천종호 판사님도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셨다. 많은 사람이 준표를 위로하고 함께 해주었다. 본인을 탓하고 절망하던 준표가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소망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준표는 가슴 한편에 아버지를 품고 앞으로 더욱 자랑스럽고 멋진 아들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후로는 학교도 잘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치열하게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아이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릴게. 세비 청소년 회복센터는 2024년 올해로 11년 차를 보내고 있다. 내가 이곳에서 일한 시간도 6년이 되었다. 11년 동안 2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센터에서 생활하고 떠나갔다. 퇴소한 뒤로 꾸준히 연락하며 안부를 전하는 아이들도 있다. 일부는 재비행하여 법원에서 다시 마주하기도 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며 소식을 모른 채 지내는 아이들도 있다. 수많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변화하길 바라는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닥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센터에 입소하고 6개월 동안 눈에 띌 정도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어른들의 과한 욕심이 아닐까. 수많은 사건을 안고 입소했지만 6개월 동안 새로운 사건에 휩싸이지 않고 안전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아이 한 명에게, 그 가족에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시간을 그들 곁에서 기다려줘야지 다짐한다. 혐오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아이들의 충분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려야지 마음먹는다. 세빛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한다.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빛에서 생활하는 6개월이 우리 아이들 삶에 새로운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적정한 때에 새빛으로 반짝이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제7장 현민이의 아픈 성장담. 박현숙. 소망 청소년 회복센터 센터장으로 주택가 한가운데서 보호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이 세상과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운 오리새끼 같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각자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배려와 사랑을 배워가는 일상을 가꾸고자 날마다 힘을 쏟는다. 때로는 이웃의 불편한 시선과 편견을 느낄 때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인사성을 강조하고 골목길도 청소하도록 독려하면서 좋은 이웃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 보호소년들의 엄마로서 언젠간 이 아이들이 백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 눈이 댕그랗고 귀여운 아이. 미친년. 갑자기 전화해갖고 용돈 줄까 해서 그냥 꺼지라 하고 전화 끊었어요. 아빠를 배신하기 싫었습니다. 2021년 중학교 3학년 때 입소한 눈이 댕그랗고 귀여운 현민이가 갑자기 욕설을 뱉으며 말했다. 앞뒤 설명도 없이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시간이 지나 현민이 아빠를 통해 띄엄띄엄 알게 되었다. 현민이 아빠는 중국집을 운영한다. 밤에 술에 취해 아주 가끔 전화한다.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한 넋두리다. 현민이가 장남인데
내 씨가 아닙니다. 차남은 친자가 맞고 예. 막둥이 셋째는 장애가 있는데 야도 내 씨가 아니라 예. 엄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현민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기라요. 모든 게 지 애미를 닮았다 아닙니까? 외모도 성격도 똑같습니다. 현민이가 지 엄마에게 돈 받아내려고 자꾸 전화해 대니까는 그놈이 받아서 한 번만 더 이런 전화하면 죽이 삔다 했다 아닙니까? 현민이 아빠는 친자식인 줄 알고 유아 야구단부터 초등학교 야구부까지 뒷바라지하며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다 현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자식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구부 감독과도 문제가 생기면서 뒷바라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현민이는 야구부를 그만두었다.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신은 친아들이 맞는데 엄마가 집을 나가자 화가 난 아빠가 애먼 화풀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 빗나가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돈 내놓으라고 바락바락 악을 쓰기도 했다. 욕설이나 빈정거리는 말투는 일상이 되었다. 아빠는 키운 정 때문에 아이에게 끌려다녔다고 한다. 그러다 소년 재판을 통해 청소년 회복센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정신을 좀 차린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가정에서 도저히 현민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재판 과정 중 청소년 회복센터 처분을 바란다고 했다. 적응력 갑, 맹랑한 센터 생활. 현민이의 첫 이미지를 떠올리면 여간 맹랑한 게 아니었다. 1살 많은 형들이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우위를 점하려 했다. 자기 애가 꽤 강하고 어떻게든 1살 많은 형들과 어울리길 좋아했다. 형들과 지낼 때는 그냥 둬도 괜찮은데 동생들은 인형처럼 다루려 할 때가 종종 있어 세심하게 관찰하고 제지해야 한다. 집에서도 두 동생을 엎드려 뻗쳐 시키고 허리띠와 방망이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꽤 엄하게 훈육했다. 다행인 건 자기 미래를 위해 다시는 사고치지 않을 것이라 큰소리 치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민이의 생활 적응력은 갑이다. 신나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코로나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지만 소망의 모든 일상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이다. 아빠와 상담하던 도중 현민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말을 들었다. 가족과 지낼 때 현민이가 할머니와 아빠, 동생들을 좌지우지해왔다고 한다. 가정에서 학대받지 않았고 가족들 모두가 현민이에게 휘둘렸다는 말이었다. 소망에도 그 성향을 그대로 가져와 선을 넘는 일이 있었다. 일요일 오후 자유시간에 근처 공원에서 동갑내기 석호와 둘이 술을 마셨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들어왔지만 술을 전혀 못하는 나의 후각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이리 와서 앉아봐라. 이제 웃잘래. 한 달간 휴대폰 안 할게 얘. 그럼 내가 잘 보관했구마. 청소도 하고 얘. 그래, 밤마다 정리정돈하면 되겠다. 둘이 자청한 일에 대해 날마다 일기 형식으로 반성문도 작성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좋단다. 감사, 반성, 다짐의 형식으로 쓰면 좋겠다고 하니 할 수 있다고 한다. 매일 쓴 반성문을 첨삭해 주니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쓴다.
이건 벌인지 글쓰기 교실인지 헷갈린다. 금요일마다 만사소년 FC에 참석한다. 코로나 시기에 제한되었던 운동량을 늘리고 에너지를 발산할 좋은 기회다. 드넓은 운동장에서 내가 쩌렁쩌렁 응원하며 뛰어다니니까 소망 아이들 모두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 축구의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 그 무렵에는 축구나 야구를 하는 소망 멤버가 많아 제법 칭찬받으면서 다들 신나게 참여했다. 현민이는 메시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부분 수비수나 골키퍼, 미드필더인데 현민이만 유일하게 공격수다. 상대팀의 빈틈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골인시킨다. 축구를 통해 아이들끼리 더 친해진 듯하다. 다시 소망으로. 현민이가 소망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갈 때 연락이 왔다. 센터장님, 저 연장할까 예? 현민이 아빠도 현민이가 소망에서 지내며 많이 좋아졌다고 연장해달라고 한다. 나는 지금 모습처럼 집에 가서도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현민이를 격려했다. 집에서 고등학교도 다녀보면 좋겠다고 말하며 퇴소시켰다. 퇴소 당일 현민이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아, 잠깐만 예. 이런 기분 너무 오랜만인데 하면서 나에게 안겨 엉엉 운다. 1년 있다가 가는 아이들이 우는 모습은 봤지만 6개월 만에 우는 아이는 거의 없어 내 마음도 뭉클했다. 안타깝게도 현민이는 4개월 만에 다시 소망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간 직후에는 잠시 잘 지내는 것 같았으나 얼마 못 가 밤마다 집을 나가서는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잘 다녀보겠다며 진학한 고등학교에서도 말썽이 끊이지 않아 현민이 아빠는 선도위원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여러 번 받았다. 결국 아빠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면서 법원에 통고 절차를 밟았다. 통고 제도는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재판을 통한 직접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현민이는 또다시 소년 법정에 섰고 4주간 소년원에 위탁해야 했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집에 있는 동안 반성에 반성을 거듭했고 혼자서는 자신이 없다며 다시 소망 청소년 회복센터에 가게 된다면 정말 잘해보겠다고 다짐했다. 공교롭게도 선규도 같은 날 위탁 없이 소망에 입소했다. 선규는 절도를 비롯한 사건 사고가 많이 쌓여 몇 차례 소년 재판을 거친 후 청소년 회복센터 처분을 받아 소망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아이다. 그때는 6개월 동안 무난하게 생활하고 퇴소했으나 가정으로 돌아가서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사고를 치고 돌아다녔다. 엄마 혼자 선규를 키웠는데 가정 환경이 여러모로 불안정했다. 2021년 소년재판에서 6호 보호시설 위탁 처분을 받고 대전 효광원에서 6개월 동안 문제없이 지낸 후 퇴소할 때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망에서 생활하기로 한 것이었다. 선규도 친아빠 밑에서 자라지 않았다. 이런 공통점 때문인지 현민이와 선규는 비슷한 성향은 아니었지만 같이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다. 둘은 서로 자기가 센터장님 아들이라면서 경쟁하기도 했다. 각자 상대방 잘못을 짚어가며 자기가 조금 더 낫다는 식이었다.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쟁하면 좋으련만. 불량 학생의 낙인을 벗다.
현민이는 고등학생이 된 후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좀 더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미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혀서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가만히 있다가 참다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대꾸하면 버릇없는 애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다. 하루는 센터 승합차로 현민이를 교육장소인 마산 YMCA로 데려다 주는 길이었다. 오전 9시까지 가야 했는데 현민이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담임선생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현민아, 마산이 아니다. 창원 YMCA로 가야 해. 9시까지야. 창원 YMCA로 가기 위해 급히 유턴했다. 늦으면 안 되니까. 가는 도중에 다시 전화가 왔다. 장소가 또 바뀌었다고 한다. 다시 마산으로 가거라. 아니다. 마산 YMCA는 오후 1시까지 가면 되니까 지금 학교로 와라. 등교했다가 오후에 가면 되니까. 운전하던 내가 통화 중간에 끼어들었다. 잠시만요, 선생님. 저 소망센터장입니다. 그러면 현민이가 시내버스 기다리고 등교하는 시간에다 학교 갔다가 다시 교육장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따져보면 현민이 밥은 언제 먹나요? 원칙대로 해야죠. 등교시켜주세요. 아니, 우리 애 밥 먹여서 교육장 보낼 테니까는 제가 다시 센터로 데려갔다가 창원 YMCA로 시간 맞춰 보내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학교로 보내주세요. 제가 밥 먹여서 보내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현민이는 신나 보이는 표정이다. 보세요. 담임쌤은 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한다니까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고 나는 속으로만 생각한다. 도로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 센터로 돌아왔다. 퍼뜩 밥 먹어라. 델다 죽구마. 하니 현민이는 신이 나서 네라고 대답한다. 현민이가 밥을 먹는 동안 다른 방에서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일어난 불합리에 관해 질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건의했다. 그 후로 담임선생님은 내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었고 현민이와도 사이가 좋아졌다. 선생님이 받아들이고 수정해 주니 현민이도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해서 반 분위기를 올려주었다. 교복 입는 시절을 오롯이 누리길 바랐는데 현민이가 소망에서 보낸 두 번째 생활이 다 채워지기 전에 법원 소년조사관에게 퇴소 상담을 받았다. 나에게는 다시 연장할 테니 받아달라고 말했는데 조사관에게는 퇴소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니. 그럼 퇴소해야지. 현민이 아빠는 비상에 걸렸다. 현민이가 울고불고 하더니 다시 연장하겠단다. 원래 연장할 생각이었으나 아빠와 거래하기 위해 퇴소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뭔가 얻은 게 있는 듯하다. 무서운 자식. 센터에서의 생활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고 전하며 잘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일렀다. 현민이와 선규 둘 다 소망에서의 생활을 6개월 연장했다. 현민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조금 철이 들기는 했다. 그랬기에 이제 아빠가 짊어진 가장의 무게를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꺼냈다. 현민이는 소망 청소년 회복센터 근처 조개구이를 파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면 식당에서 일하고 밤 10시까지 소망에 복귀하는 원칙을 정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민이는 귀가할 때마다
오늘 받은 팁이라며 돈을 꺼내 보였다. 잘난 외모와 높은 텐션, 손님을 보는 안목 덕분인지 매일 팁으로 받은 돈을 몇만 원씩 탁자에 올려놓는다. 월급보다 팁이 많은 아르바이트생은 처음이라며 사장님도 신기해하신다고 한다. 주식이나 투자로 이 돈을 불려달라고 부탁해오는 현민이에게 차분히 얘기했다. 현민아, 일단은 이 돈과 월급은 없다 생각하고 은행에 맡기는 게 좋겠다. 돈 욕심내지 말고 팁도 없다고 생각하고 성실히 학교와 알바에 집중해 보자는 얘기다. 네 알바 월급과 팁 합치면 센터 시설장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거를 감사히 생각하자.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한 뒤 집에 가면 잠자기 바쁘니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다행이다 싶다. 현민이는 남은 시간을 무사히 보내고 퇴소했다. 퇴소한 뒤로 거의 매일 SNS 메시지로 연락이 왔다. 삶이 힘들다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주로 보낸다. 또다시 소망에서 지내고 싶다고, 진심이라고. 가정에서 잘 버텨야 할 텐데 현민이에게는 가혹한 시간이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 진학을 고민했다가 몇 번씩 번복하기도 한다. 그렇게 아프게 성장하는 현민이를 응원한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힘내. 2023년이 저물어가던 날 현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쌤, 죄송해요. 고등학교 2학년을 못 마치고 자퇴했어 얘. 괜찮다. 현민이가 교복 입고 다니는 시절을 오롯이 누리기를 응원했지만 속상할 틈이 없다. 국제금융고등학교에 학업 연계가 가능한지 빠르게 알아보았다. 다행히 입학할 수 있었다. 2024년 이곳을 졸업한 학생 중 6명이 소망에 위탁되어 함께 생활한 아이들이다. 이 중 2명은 대학에 진학했는데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택한 아이가 훗날 사회복지사가 돼서 소망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현민이도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길 응원한다. 따뜻한 시선, 애정어린 관심으로 자라는 아이들. 소망을 퇴소한 아이들은 가끔 반가운 소식을 전해온다. 결혼한다며 예비신부와 함께 찾아오는 아이도 여럿이다. 철이 들어 평범한 가장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특하다. 이런 아이들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소년부 국선 보조인이자 소망센터장으로서 누리는 기쁨의 보너스다. 좋은 직장에 취업한 아이도 있고 자수성가해서 오피스텔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연락해오는 아이도 있다. 사회에 무사히 안착한 아이들이 대견하다. 이런 기쁨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아이들 곁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 소망이 그리워 가슴앓이 하는 아이가 많다. 소망을 그리워하지 않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는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소년 재판을 받고 청소년 회복센터가 아닌 집이나 사회로 돌아가는 처분을 받아도 걱정할 일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아이들을 향한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따뜻한 시선, 관심 어린 손길이 잠시 방황하는 아이들을 바로 잡아준다는 사실을, 이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아이들에게 함께 손 내밀어 주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소년 재판과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16분의 글 모음 내 곁에 있어 줄게를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